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12층 민우 소령의 집무실에는 늘 정돈된 서류들과 반듯하게 정리된 군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0년 이상 군 복무를 해온 민우는 그 누구보다 원칙과 정의를 중시하는 직업군인이었죠. 벽에 걸린 각종 표창장과 공로패가 그의 성실한 군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마치고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죠. 사진 속에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쌍둥이 형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성격만큼은 정반대인 동생 진우가 떠올랐어요. 진우는 형과 달리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책 읽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체력도 약했고 운동보다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진우가 작년 늦은 나이에 입대를 했을 때 민우는 걱정이 앞섰어요. 진우야, 군 생활 힘들지 않니? 형이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민우는 진우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늘 괜찮다, 형.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민우는 동생이 강원도 어느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체력이 약하고 내성적이지만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니 선임들이 잘 챙겨줄 거라고 믿었어요. 더욱이 자신이 소령이라는 사실을 아는 부대원들이 진우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민우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진우가 배속된 부대는 겉보기와 달리 썩어 있는 곳이었어요. 이대위를 비롯한 간부들과 고참 병사들은 조직적으로 후임들을 괴롭혔죠. 구타와 가혹행위는 일상이었고 금품 갈취와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매일 밤 생활관에서 눈물을 흘리며 견뎠습니다. 형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소령인 형의 체면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형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내가 참으면 돼. 진우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의 휴대폰에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헌병대에서 걸어온 전화였죠. 민우 소령님, 진우 일병이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우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곧바로 차를 몰고 강원도 부대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우가 탈영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평소 얌전하고 규칙을 잘 지키던 동생이 탈영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헌병대 조사실에서 만난 진우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야위어진 얼굴에 멍든 자국이 곳곳에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민우는 동생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진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진우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대위와 고참들의 조직적인 구타, 매일 반복되는 금품 갈취,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추행과 협박까지. 형, 미안해. 나 때문에.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주먹을 꽉 쥔 채로 이를 악물었죠. 이 짓을 우리 동생이 다 겪었다고. 내가 반드시 끝낸다. 민우는 즉시 상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대충 넘어가려 했죠. 심지어 소령 동생 일이니까 조용히 처리하는 게 서로 좋을 것이라는 식으로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조중사가 민우를 찾아왔습니다. 행정보급관으로 일하는 조중사는 오랫동안 부대의 비리를 목격해왔지만 가족을 생각해 입을 다물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소령님, 이 부대는 오래전부터 썩어 있습니다. 이대위만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중사는 민우에게
부대 내 비리의 실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식비리, 군납비리, 불량장비 사용은 물론이고 상납 구조까지 완벽하게 짜여진 조직이었어요. 박준석 군단장까지 연결된 거대한 비리 조직이었죠. 제 아들에겐 이런 군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엔 저도 끝까지 갑니다. 조중사의 말에 민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은폐당할 게 뻔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민우는 국방부 감찰본부와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작전을 제안했어요. 바로 신분을 바꿔치기해서 직접 잠입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진우는 병가로 후송하고 민우가 진우 신분으로 부대에 들어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떼고 일반병 복장을 한 채 생활관에 들어선 순간 그는 더 이상 서민우 소령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서진우 일병이 되어 동생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직접 체험해야 했습니다. 야, 새끼야. 어디서 눈 깔고 다니는 거야? 생활관에 들어서자마자 고참 병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날 밤부터 가혹행위가 시작됐습니다. 얼차려는 기본이었고 사소한 이유로 구타가 이어졌어요. 민우는 동생이 매일 이런 고통을 견뎠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진우야, 너는 어떻게 이걸 버텼니? 이대위가 직접 나서는 건 사흘째였습니다. 작전실에서 민우를 불러 세운 이대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봤어요. 너, 뭔가 수상하다. 예전에 서진우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탈영으로 인해 정신을 차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대위의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민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반병으로서 모든 가혹행위를 견디고 밤에는 조중사와 비밀리에 만나 증거를 수집했어요. 소령님, 이거 보세요. 조중사가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식비 명목으로 들어온 돈의 30%가 이대위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군납업체와 결탁해 불량장비를 납품받고 그 차액을 빼돌렸어요. 심지어 병사들이 낸 각종 회비까지 착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죄, 배임죄 모두 성립됩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중사가 보여준 장부에는 박준석 군단장 앞으로 정기적으로 상납되는 돈의 내역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 판에서 살고 싶으면 입 닫고 있어라. 이대위가 다른 병사를 협박하는 모습을 목격한 민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폭발해서는 안 됐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만 이 썩은 조직을 뿌리째 뽑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생활관에서 민우는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군대란 사람을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민우가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말이 무색했습니다.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사람을 짓밟는 곳이 되어버렸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우의 정체를 의심하는 시선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대위는 민우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전의 진우와는 다른 당당함, 그리고 때로는 번뜩이는 예리함이 느껴졌죠. 야, 서진우.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이대위가 민우를 작전실로 불렀습니다. 탈영 이후로 정신 차렸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군 생활을 해볼까? 이대위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그날부터 민우에 대한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금품 갈취도 노골적으로 시작됐어요. 야, 서진우. 10만 원만 빌려달라. 빌려달라고 하지만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 뻔했습니다. 민우는 일부러 굴욕감을 연기했어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매일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조중사를 통해 더 많은 증거들이 수집됐습니다. 이대휘 일당은 심지어 불법 도박까지 조직하고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 밤 부대 근처 야산에서 열리는 도박판에서 병사들의 용돈을 털어갔습니다. 지고 나면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금품 갈취에 시달려야 했죠. 소령님, 이번 주 금요일에 도박판이 열립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조중사의 제안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금요일 밤 민우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숙한 산중에 마련된 도박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대휘를 비롯한 간부들도 참석했고 심지어 민간인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자, 서진우도 한판 해볼까? 이대휘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민우는 떨리는 척하며 도박판에 참여했습니다. 일부러 져주면서 돈을 잃는 모습을 연기했죠. 그 과정에서 민우는 상납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도박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가 정기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조중사가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도박장에서 돌아온 후 조중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군납 장비비를 빼먹은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흐름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래야만 이 조직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의 잠입수사가 2주째에 접어들면서 이대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민우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했고 다른 병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야, 서진우. 너 진짜 서진우 맞나? 어느 날 이대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휘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즈음 박준석 군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정기 시찰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우의 잠입수사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어요. 군단장실에서 이대휘와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휘, 요즘 부대에 수상한 놈이 있다고. 박준석 군단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예, 서민우 소령의 동생이라는 놈인데 뭔가 이상합니다. 혹시 위장 잠입한 것 같습니다. 박준석 군단장은 곧바로 민우를 불렀습니다. 군단장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진우 일병, 형이 소령이라며? 예, 그렇습니다. 민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정말 서진우가 맞나? 뭔가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박준석 군단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우는 한순간 긴장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탈영 이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군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박준석 군단장은 민우를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돌연 톤을 바꿨어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내가 여기서 본 것이나 들은 것 중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다. 알겠지? 네가 지금 물러서면 아무 일도 없던 거다. 내 형 장래도 생각해보고 가족들 안전도 생각해봐라. 박준석 군단장의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뭘 물러서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조중사가 급히 민우를 찾아왔습니다. 소령님, 위험합니다. 이대휘가 다른 고참들과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소령님을 제거하려는 것 같습니다. 조중사의 경고에 민우는 긴장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조중사님, 군납 비자금 증거는 확보했나요? 네, 거의 다 모았습니다. 지난 3년간 빼돌린 돈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조중사의 보고를 들은 민우는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이대위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우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내일 야산 전술 훈련 때 사고로 처리한다. 이대위의 음성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술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부대원들이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조중사도 함께 따라왔는데 그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좀 특별할 거다. 이대위가 음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야산 깊숙한 곳, 절벽 근처에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민우는 주변을 살피며 위험 신호를 감지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대위가 민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진우, 잠깐 이리 와봐. 절벽 가장자리로 민우를 유인했어요. 다른 고참 병사들도 슬그머니 따라왔습니다. 민우는 긴장하며 주변을 경계했어요. 너 정체가 뭐냐? 이대위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서민우 소령이지. 내 동생 흉내 내면서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민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서민우 소령입니다. 민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모든 비리를 다 파악했어요. 구타, 금품 갈취, 군납비리, 상납 구조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대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여기서 내가 사고로 죽으면 그 증거가 무슨 소용이야? 고참 병사들이 민우를 포위했어요. 절벽 아래로 밀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소령님. 그때 조중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국방부 감찰본부에 전송했습니다. 지금 헬기가 오고 있어요. 조중사의 외침에 이대위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너만은 여기서 끝내겠다. 이대위가 민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격투가 벌어졌어요. 민우는 육사에서 단련한 체력으로 버텼지만 다수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민우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 순간 조중사가 몸을 던져 민우를 구했어요. 하지만 조중사가 대신 부상을 당했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세요? 조중사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민우를 걱정했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의 헬기였어요. 이대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죠. 국방부 감찰본부 헬기가 야산에 착륙하자 완전 무장한 감찰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방부 감찰본부다. 모두 제자리에 엎드려. 우렁찬 확성기 소리가 야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대위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찰 요원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당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대위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감찰 반장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우 소령님. 전송받은 증거자료 덕분에 전체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었어요. 또 다른 헬기가 착륙했고 그 안에서 박준석 군단장이 수갑을 찬 채로 내렸습니다. 군단장까지 체포됐다고? 민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예, 상납금 수수와 조직적 비리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감찰 반장이 설명했어요. 민우 소령님이 수집한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났어요. 현장에는 언론사 헬기들도 나타났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신분 바꿔치기 잠입수사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육군 소령이 동생을 위해 신분을 바꿔 잠입수사를 펼쳤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민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피해를 당했던 모든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우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소령님 덕분에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군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조중사도 부상에도 불구하고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들에게 떳떳한 군대를 물려줄 수 있게 됐어요. 조중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감찰 반장이 현장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구타, 금품 갈취, 성추행, 군납비리, 상납구조 등 총 15건의 범죄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관련자 23명을 전원 기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 내부의 이런 비리는 철저히 척결할 것입니다. 이제 이 군대도 바뀔 겁니다. 감찰 반장의 선언에 현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됐다. 내가 당한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 달, 민우는 국방부 감사관으로 특별 영전됐습니다. 군내 비리 척결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가 된 것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진우는 완전히 회복된 후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학에서 교수직 제안을 받았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진우의 용기와 인내를 높이 산 대학 측에서 특별 채용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나를 위해 그런 위험한 일까지. 진우는 형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했어. 두 형제는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우리 진우가 그런 일을. 어머니는 진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고맙다 우리 아들들아. 아버지도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감격했어요. 서로를 지키려고 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민우는 동생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형, 이제 정말 아무 걱정 없겠네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어요. 내 동생은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형이 있는 한 절대로.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온 것처럼 두 형제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달 후 민우가 담당하는 군 비리 척결 프로그램은 전군에 확산됐습니다. 더 이상 진우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우의 사명이 됐어요. 군대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 누군가는 싸워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민우가 평생 간직할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형이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는 사실이 평생의 힘이 되었어요. 두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